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참팟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한상희 교수님, 정태현 소장 모두 오셨고요. 오늘 주제는 아주 뜨거운 주제입니다. 최근에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이 건물주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제 집행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건물주가 워낙 유명한 분들이어가지고 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국의 상가 세입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GO 중에서 참여연대보다 더 유명해진 NGO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이른바 맘상모죠. 맘상모의 이명희 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많이 유명해진 맘상모 임영입니다. 예, 그렇죠. 맘상모는 이제 상인들이, 임차 상인들 중심의 NGO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 말 그대로 진짜로 이제 상인들이 좀 맘 편히 장사하려면은 뭐가 좀 필요할까, 뭐가 바뀌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로 출발한 모임이죠. 유명해지면 좋은 건데, 네. 지금 요즘에 많이 유명해졌다고 말하는 톤이 아주 이 목소리가 착각했어요. 되게 좋아요. 진짜 되게 재밌는 게 되게 유명해지면서 이게 그 우장창창 리쌍 사건이 막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인터넷에서는 저희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상담 요청이 정말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상인분들은 어제도 제가 이제 성남에 가서 네 분들 상인들을 상담을 하고 왔고 오늘도 이제 또 하고 왔고 내일도 한 2건이 또 말하자면 광고 효과가. 그러니까 상인분들이 이제 몰랐다 안 거예요. 이제 상인분들은 이제 이 문제의 어떤 본질, 핵심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막 와요. 그래서 맘상모죠. 뭐 상담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로서 뭐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상인들은 네, 그러겠네요. 그렇죠. 야, 리쌍하고도 저렇게 싸우면은 뭐 우리 건물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네네. 수십 년간 당해왔는데 한 번도 본인들을 대변해주는 대중조직을 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면 주거 세입자들의 모임인 전국 세입자협회도 비교적 최근에 생겼고 거기에다 이제 맘상모는 우리는 알았는데 시민사단체 내에서는 가장 이렇게 각광받는 최근 이제 대중 NGO였는데 임차 상인들은 아직 모르셨는데 리쌍가의 그 일을 겪으면서 홍보가 많이 널리 알려지고 어제 그 전에도 유명했어요. 한겨레 신문 주말판에 나왔을 때도. 네, 많이 나왔죠. 원래 그분이 굉장히 이 등장인물 선정이 까다로워요. 아주 젊어야 되고 이랬는데 거기 등장했다는 거는 한겨레 신문 주말판에 그 이진순 이진님 맞아요. 거기에 이명희 국장님 인터뷰였던가요? 제가 나왔죠 인터뷰. 그 다음에 그 김광진 장하나의 하나와 진이의 세상 속으로 해서 첫 번째 우장창창으로도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한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리쌍 분들한테 이제 뭐 이제 다 알려졌으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리쌍이잖아요. 리쌍이 2013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남양유업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제 갑을 논쟁이 막 이슈가 될 때 이제 그때 이제 맘상모가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임차 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들만의 힘이었으면은 맘상모가 그 당시
그렇게 막 좀 결속력 있게 결성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리쌍이 역할을 좀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됐고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또 뭐 참 공교롭게도 이분들 덕분에 맘상모가 많이 알려지고 나중에 또 법이 잘 바뀌고 한다라면은 맘상모 어워드 수상 예, 그래야 1순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나중에 법 제도가 정비되고 또 관행도 좀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리쌍은 표창장죠. 정말로요? 저는 그럴 고민이 있어요. 리쌍을 좋아했던 팬들 입장이나 리쌍의 이미지를 선호했던 분들 그리고 이 사건의 내막을 잘 몰라가지고 세입자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이 문제가 많다. 계속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뭐 건물주도 세입자 다 피해자다.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어쨌든 법이 문제라는 여론은 완전히 많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맘상모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했던 참여연대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댓글들 보면 우리 맘상모나 우장창창을 욕하는 댓글이 많을 때 굉장히 속상하고 그게 진상이 아닌데 마치 임대료도 안 낸 것처럼 아주 무리한 욕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참팟 청취자들, 애청자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한번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오늘 들으시고 사실은 주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가령 그렇죠. 참여연대 바로 옆에 여기 통인시장인가요? 통인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일이죠.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렇죠. 이제 통인시장보다는 이제 통인시장이 500원 도시락으로 유명한 데고 금천교 시장. 경북군 2번 출구 그 술집거리. 맞다. 거기는 거기 무슨 시장이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통인시장으로 오라 그러는데 세종마을 세종마을 음식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고 음식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기에. 아주 명소예요. 정말 손님 없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쪽 서촌에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서촌 쪽에 NGO들, NPO들이 많이 이사 오면서 거기서 자주 모임을 하고 아니면 옛날 NGO, NPO 사람들이 좀 허름한 술집을 선호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님 늘어나고. 지금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쫓겨나고 있죠. 그랬더니 장사도 민주화하려 했더니 갑자기 건물줄이 나가라 2배로 올리겠다 이런 건데. 오늘도 제가 서촌에 있는 상인분 한 분 이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좀 재밌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근데 다 아시는 분들 많이 있고 족발집이 하나 있는데 건물주가 1월달에 바뀌었어요. 건물주가 1월달에 바뀌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건물주한테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건물주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안 알려주나? 알려줘라. 월세를 좀 내야 되니까 알려줘라라고 했는데 계속 안 알려줬던 거예요. 상담이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요거 잘못하다가는 연체를 시켜가지고 3기의 차임액 연체로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내실 방법을 찾아보고 방법이 없으면 법원에 가서 변제 공탁이라도 하셔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공탁을 이렇게 해서 이분이 하셨어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건물주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너 이렇게 연체한 거가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명도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근데 법정에 나가서 확인을 했더니 임차인이 공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가 그제서야 말을 바꿔서 그러면은 차임 연체는 말고 어차피 5년이 넘었으니까 나는 이제 갱신을 거절하고 너를 내보내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이게 좀 보여지는 게 저는 리쌍 사건이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주가 중요한 거는 법이 문제도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법보다 사람이 문제인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여기를 내보내야겠다라고 건물주가 판단을 하면은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법이 보완이 돼야 되니까 사실 대단히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대단히 까다롭게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고.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법이 아무리 까다롭고 교묘하게 만들어져도 마음 먹으면 그 구멍은 얼마든지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바로 그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도덕과 규범이 이제 문제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라든지 또는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법의 정신이나 법의 이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연 이 법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규정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사람다움을 실현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까지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법을 놓고 사실 조문으로만 판단을 하면은 이제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겠죠. 근데 사실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이게 취지가 뭔가 좀 이렇게까지 좀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죠. 법은 사랑처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안경환 교수님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 법 공부할 때 그 책을 많이. 안경환 스님은 사람으로 충분하신 법이 분이니까. 지배계급의 도구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사랑이 될 수 있다. 그 책을 보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시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한상희 선생님. 자,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많은 분들 오해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아직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몇 가지 우리 우장창창 리쌍 사태로 유명해진 거니까 자, 그 이렇게 도는 글 보니까 우장창창 측이 임대료를 안 냈다면서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그건 일단 그런 거는 전혀 근거가 말이 안 없는 되잖아요. 소문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저희가 크게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게 분쟁이 두 번 있었던 거잖아요. 2013년 그리고 지금의 분쟁인데 3년 전에는 리쌍이 이제 입장을 냈어요. 이러이러하게 뭐 해명을 할 걸 해명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도 이제 문제 있는 내용들이 많고 허위 사실들이 좀 있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리쌍의 얘기는 어디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공식적인 입장이나 멘트는 한 번도 그렇죠. 안 나왔죠. 예. 그리고 단지 이제 알 수 없는 괴소문들이 처음에 떠들었죠. 뭐 월세를 안 냈다더라. 심지어는 뭐 가게가 뭐 한 7개 가게를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차가 무슨 수입차네 뭐 이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제 막 떠들었던 거죠. 근데 본질을 흐리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뭐 맘상모 논평도 내고 기사들도 뭐 나오고 했지만 이미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좀 굳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머릿속에 싹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진실이 알려지고 회복되기가 사실 뭐 쉽지 않은 건 있죠. 열심히 뭐 하고는 있는데. 그 카톡방 이런데 이번에는 을이 잘못한 거다라는 근거해가지고 막 돌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페이스북에도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있죠. 세입자가 뭐 몇 달치 임대료도 안 냈다 이런 그런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전혀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팩트만 일단 몇 가지 사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갑질 아니라 을질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리쌍은 일단 법대로 했으니까 큰 문제 없다라는 이렇게 뭐 지금 법이 문제지 리쌍이 문제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법대로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사회경제 강자의 어떤 타협이나 상생이나 양보를 요청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번 경우에만 이렇게 마치 을지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거가 생겼는지 그 부분을 임 국장님 약간 설명해 주실래요? 그다음에 받을 거 다 받아냈다 이것도 적어져 있어요. 근데 권리금조차도 못 받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을 뭐 해설하는 거는 뭐 여기저기 많고 이제 맘상모 논평을 이제 보시면 정확하게 그렇죠.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확하게 두 번의 분쟁이 있었던 거거든요. 첫 번째는 2013년도죠. 이제 그때 2010년도에 우장창창이 문을 열고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내가 장사할 테니까 나가라고 했고 그 상황이 억울해서 이제 뭐 맘상모도 생기고 이제 법도 바뀌는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되게 아름답게 합의가 잘 된 거죠. 비켜줘. 내가 여기서 할게. 대신에 보상금표로 이제 1억 8천만 원을 줄게. 처음에 들어갔던 권리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했고 그 당시 시세도 높았지만 어쨌든 합의가 이만큼 줄게 내려가라. 그리고 내려가서 다시 장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합의문을 뭔가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주차장 관련된 문제인데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일단락 됐던 싸움에서 이제 사실 그게 2013년 9월이거든요. 2013년 9월에 이제 일단락 되고 장사를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2013년 12월에 리쌍 측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요. 3개월 만에 보낸 내용이 뭐냐면은 나가라는 내용인 거예요. 너가 이제 주차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2013년에 이제 그렇게 문제가 다시 생겼던 건 이제 주차장 관련된 건데 그거 말고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왜곡된 사실들 때문에 이제 하나의 정설처럼 굳어졌는데 처음에 장사하다가 건물주 바뀌고 나가서 미안하니까 내려가는 대신에 미안하니까 내려가서 나머지 기간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5년 중에 나머지 기간을 마저 하고 내가 미안하니까 돈도 줄게. 요게 이제 하나의 정설인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내가 여기서 장사하고 싶은데 여기 밑으로 가서 장사할래? 여기서 원래 네가 5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다 못하니까 밑에 가서 마저 하고 미안하니까 내가 돈도 줄게. 일부 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라는 거죠.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고
미안하니까 내가 돈도 줄게. 네가 처음에 5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머지 밑에서 다 해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그런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그 문제가 아니라 2013년에 있었던 분쟁은 정확하게 해결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장창창은 지하 공간으로 옮겨서 새로운 합의 조건으로 새롭게 장사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이게 건물주가 1층이든 지하든 다 리쌍이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1층에서 리쌍이 장사를 한다고 비키라고 했어요. 근데 비키는 게 만약에 지하가 아니라 앞 건물이었다고 쳐볼게요. 앞 건물. 앞 건물로 가서 장사해. 내가 돈도 좀 줄게.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 건물주가 혹은 그 건물을 또 리쌍이 샀어. 근데 2년이 지났는데 또 나가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장창창은 정확하게 한 번 분쟁을 잘 마치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두 번 쫓겨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같은 건물이고 같은 건물주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어쨌든 법에서 5년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닌가? 그럼 5년을 결국 1층이든 지하든 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엄연하게 다른 공간이었고 다르게 시설을 한 거였고 심지어는 합의할 때조차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계약을 2년 하고 2년 뒤에는 또 뭐 월세 시세에 맞게 올려서 갱신하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다라는 내용들이 합의할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짬뽕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장사를 직접 해보신 분이 옆 주변에 계시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면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거죠. 네, 새로운 계약이랑 이게 새롭게 시작이 된 거죠. 일단 우리 애청자들 그러면은 이제 상가법에 의해서 5년은 보장되는.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지하로 내려가서 5년이 지나가지 않았다고. 2013년도 계약을 했으니까 14, 15, 2년 만에 나가라고 한 거니까. 2018년 9월이 돼야 5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최소한 그때까지라도 장사를 좀 하자. 그렇죠. 법의 7이라면 일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맘상무 이명희 국장님은 여러분 그 마음씨만 좋아서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정식 공인중개사로 이 상가 분쟁을 많이 받고 전문성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법적 지식 하에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야기 드리고 저는 아까 이제 이명희 국장님이 첫 분쟁이 그 자체로는 뭐 매끄럽다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도 그건 저는 오히려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1층에서 우장창창이 가로수구 우장창창이 1층에서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가는 곱창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가라게 해가지고 세상 곱창을 먹으러 지하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라 그런 거거든요. 내쫓은 거거든요. 원래 상권이라는 게 문턱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그 영업 차이가 엄청나죠. 지하가 어울리는 업종이 있는다면 곱창 같은 데니까 막 그렇죠. 고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지하에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연기 보고 먹으러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친구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사정 어떻게 되면 그래서 주차장 일부에서라도 주차장은 야외니까 좀 꼬먹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왜 주차장을 합의했느냐는 논란 뒤로 하더라도 그냥 살아야 되니까 장사를 하려면 지하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거 그런 이미 그 자체도 억울한 거예요. 장사 잘하고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글쎄요. 원래 거기서 리쌍 측에서 비슷한 곱창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제가 그거 잠깐 잘하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포차로 그냥 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무슨 대창집인가 하려고 그러다가요.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 아닌데 당시에 소문이 있어 그런 지적을 엄청 받았지. 이제 팔자 막창이라는 어떤 막창 브랜드. 네, 막창 브랜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 그리고 다 받고 간 거 아니야. 그러고 자꾸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해명을 해볼게요. 권리금이나 시설 투자비는 훨씬 많이 들인 거예요. 3, 4억 정도 들었어요, 최소한. 근데 리쌍이 지하로 내보내고 쫓아낸 과정에서 사실은 1억 한 얼마를 1억 8천을 줬어요. 물론 당시에 그보다 훨씬 나쁜 건물주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해주신 건 굉장히 고마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도 우리가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리쌍이 마음씨가 좋은 분들인 것 같다라고 좋게 정리했어요. 여기서 딱 너무 안타까운 건 2013년도에 계약을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새로 사가지고 지하로 내려갖고 자기들 요구한 대로 결국. 그리고 모든 걸 보상한 것도 아니고 한 절반 정도만 보상해 준 거고. 그러면 5년은 딱 보장했으면 정말 그러면 사실 아쉬워도 우리도 할 말이 많지 않을 뻔했어요. 근데 2년 만에 다시 나가라 그런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청자들께서도 그런 점들은 좀 물론 그걸 듣고도 그래도 리쌍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시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또 더 고민하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이명희 국장님이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당하기도 하고 해명하느라고 바쁜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해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1차 분쟁 때 참여연대나 토지택 공공의 네트워크가 직접
네. 가로수길도 갔고 헌법재판소도 갔고 여기저기서 기자회견하고 데모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청취자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네네. 법대로 했다는 말은 결코 그게 법대로 했다고 해서 정의롭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대체로 요즘 뭐 갑질 얼질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이라는 무기를 가집니다. 네. 법이라는 건 갑의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죠. 뭐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느 측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 접어주셨으면 우리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 주차장이 어떻게 된 거냐 요거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그 분쟁이 알려지고 맘상먹어 활동을 하고 기적적으로 법이 바뀌었죠. 저희도 놀랐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제 그 합의할 당시 이제 그 우장창창 측에서는 이제 당시 제가 주로 리쌍 측을 만났고 리쌍 측에서는 이제 리쌍 컴퍼니의 대표를 했던 분이 이제 중재를 한다고 나섰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길과 게리 씨의 이제 친구기도 했었고, 저는 이제 예전에 부동산을 하다가 우장창창이 들어갈 때 가게를 얻어준 죄가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잘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무슨 막 고민들이 있었냐면, 리쌍 측에서는 어쨌든 1층은 우리가 장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했고, 우장창창은 여기가 너무 지금 자리도 좋고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이대로 나갈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하자. 5년만 내가 하고 깔끔하게 나갈게. 이런 얘기들까지 오고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리쌍이 막 고민을 하다가 리쌍 측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건물에서 이제 그 지하 공간이 이제 비어 있었고 지하까지 쓸 계획은 없었고 리쌍 측에서 그 지하 공간이 영업을 하면서 이제 관례적으로 항상 그 주차장 공간을 영업에 활용을 했던 거죠. 엄밀히 말하면 불법 영업인 거 맞아요. 근데 계속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리쌍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죠, 저희한테. 지하로 내려가고 권리금 다는 말고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겠다. 내려가서 시설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서 1층만 잘 활용해서 주차장만 잘 활용해서 영업하면은 지금이랑 뭐 크게 뭐 많이 다르지 않게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의 아이디어였는데 그 당시로는 이제 그 아이디어가 뭐 저희가 이제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그 리쌍 컴퍼니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옳거니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일정 부분 보상을 하고 장사도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논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장창창의 그 서 사장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가능한 시나리오긴 한데 주차장 영업이 어차피 불법적인 소지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우장창창이 이제 그 들어가기 이전에 주차장에서 영업을 했던 분이 주차장 영업 때문에 과태료도 좀 맞고 신고를 막 왕창 당해가지고 어떤 그 영업 정지도 맞고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막말로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을 먹고 계속 신고를 해버리면은 장사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니까 물론 서로를 신뢰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나는 불법적으로 하고 싶진 않다. 근데 여기 주차장이 지금 되게 넓은데 오래된 건물이라서 법정 주차 대수도 2대밖에 안 돼요. 2대를 빼고도 상당히 많은 공간이 남아요. 그리고 용적률도 꽤 많이 남아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구청에 확인을 하고 건축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띄워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층 공간에 나는 주차장 다 필요 없다. 주차할 때는 주차를 해라. 대신에 주차 면적 바로 뒤쪽에 5-6평 되는 공간을 대해서 증축을 하겠다. 뭐 건물을 뭐 벽돌이든 뭐든 좀 세워놓겠다. 그러면 적어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다가 여기 우장창창 있네? 1층에 있으니까 보이니까 알고 들어와서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장사를 차라리 하겠다. 불법적으로 그 20평 넘는 거 다 필요 없고 합법적으로 5-6평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일상 측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건물을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월세 좀 더 내셔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랬죠. 합법적인 공간이 생기는 거라면은 당연히 계약 면적이 넓어지는 거니까 월세 내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리쌍 측에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지금은 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원래 그 천막이 이제 고정식 천막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걸 다 헐고 새롭게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별 문제 없다고 정말로 별 문제 없지 않냐고 다 알지 않냐 누가 신고만 안 하면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장사를 하시라고 했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용도 변경
증축 등의 용도 변경에 동의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합의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장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죠. 누가 이 문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신고가 누군가로부터 막 됐고 이 천막이 이제 그 불법 구조물로 등재가 되면서 이제 구청에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때리고 뭐 철거를 하라는 막 이런 것들이 날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제 우장창창은 합의문을 이행해달라. 내가 이거 지금 안 하도 못 쓰는 공간이다. 원래 했던 것처럼 대여섯 평만 나는 쓸 테니까 이행을 해달라, 증축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리쌍이 그거를 거절을 한 거죠. 근데 거절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뽀글뽀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거절을 해놓고 나니까 리쌍은 이제 당시에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이 천막이 이제 그 불법 건축물이 등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천막을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장창창 측에서는 합의문 이행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으면 이걸 또 철거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일부러 철거를 해주긴 했었어요. 근데 이런 뭐 자잘한 분쟁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문제가 발단이 된 거는 합의문을 맺었는데 이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그리고 합의문 이행이 안 된 것의 책임이 정확하게 리쌍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양측이 아마 감정이 대단히 상했을 수 있을 거예요. 2013년도 9월에 합의를 하고 2013년 12월 달에 불과 3개월 만에 리쌍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내요. 너네가 불법적으로 천막을 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도 못하고 있다. 철거해라. 아니면은 계약 위반으로 해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시 서 사장한테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였냐 하면은 합법적으로 요만큼만 해가지고 장사를 할게라고 했을 때, 그냥 장사해라고 얘기한 게 리쌍이었던 거래요. 근데 별일 없을 거니까 장사를 해라고 해놓고는 결국은 별일을 만든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서 사장은 이게 되게 황당했고, 분명히 이제 합의를 하기 전에는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뭐 갱신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2013년 12월에 이제 분쟁이 해결되고 지하에서 장사한 지 3개월 만에 받은 내용 증명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너를 1억 8천을 준 거는 5년 동안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를 포기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준 거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2년 하고 잔소리 말고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가 이제 3개월 만에 내용 증명으로 온 거죠. 그 상황에서 서 사장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합의문을 이행하라 그랬는데 이행을 안 해줘. 그리고 심지어는 새로운 공간이라서 시설도 내가 있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지하의 인테리어도 서 사장이 알고 있는 업자한테 안 하고 리쌍 측에서 소개한 업체한테 인테리어를 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뭐 합의문도 이행 안 해줘. 심지어 이행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나가래. 그리고 2년 있다가는 나가래. 계약갱신 요구권은 포기한 대가로 돈을 준 거래. 있지도 않았던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때 서 사장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답이 없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게 됐고 그 뒤는 이제 뭐 많이 알려진 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쌍 측도 어떤 명도 소송으로 대응을 했고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다 기각을 했는데 소송 2심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계약갱신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더 이상 갱신을 거절당한 상태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의 강제 집행을 당한 상황입니다. 합의문에 관련돼서는 뭐 이 정도가 진실이고 정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말한 거에 거짓이 있거나 한다면 제발 부탁인데 리쌍이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야 그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미 그렇지 않은 얘기들만 침묵으로 있어서. 일관하기로. 그러니까 주차장은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을 하던 공간이었고 있었고 영업도 하고 있었고 다른 팀이 문제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리쌍이. 그래서 제가 천막을 우장창에서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주차장을 나중에 좀 고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치고 들어가서 갑자기 영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점유를 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합의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합의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차장 영업 전혀 문제 없고 누군가가 악감정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전화를 해야지 단속을 나가고 장사를 못 한다. 근데 서 사장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냐 그래서 없다고. 그런 뭐 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영업하시는데 문제 없으니까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증축을 해라 그랬는데 아니겠지만 혹시 이제 그런 문제를 만든 것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닐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들죠.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주차장 한 켠에서 장사하는 가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되는 일인데 굳이 거기로만 이렇게 집중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법원이 양측을 기각을 했는데 사실은 현행 상가임대 자보면 어쨌든 5년을 보장해주는 취지인데 2년도 안 돼서 지금 2년 만에 쫓겨나가야 됐는데
결국은 그 상감대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 버린 거죠. 이 황당한 법조항과 그다음에 계약갱신의 의지를 표명한 거에 대한 법원의 편향된 해석. 그 부분을 약간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은 원래 이제 2013년 당시에 상가법은 이제 환산보증금 기준이란 걸 둬서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상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서울 기준으로 4억. 2013년에 이제 3억이었고 이제 2014년 1월 1일자로 그게 4억으로 초과가 됐는 그 조정이 됐는데, 근데 상가법에서 보장하는 게 사실상 이제 원래는 더 오래오래 장사해야 되는데 하도 상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최소한 5년은 할 수 있게 해줄게. 요게 유일했어요. 요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은 보장을 못 받는 거였던 거예요. 2013년도에 우장창창 리쌍 분쟁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5년 동안 갱신 요구권을 주게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옮겼어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했어도 5년 동안 갱신 요구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장창창이 이제 보증금 4천만 원의 월세가 300만 원인데 우장창창의 당사자 사장님이 생각했던 거가 이제 두 가지 오류라면 오류, 실수라면 실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에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묵시적 갱신, 자동갱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거에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보증금 4천에 월세 300만 원이어서 환산보증금 기준이 3억 4천이니까 2013년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가법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기준이 2014년 1월 1일자로 4억이 조정이 되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럼 이제 상가법 적용 대상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종료되기 한 달 전까지 리쌍 측도 아무런 얘기도 안 했으니까 자연히 갱신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갱신 요구권도 다 풀렸지. 심지어 환산보증금 기준도 올라갔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한 보름 정도를 남겨놓고 리쌍이 항소 그 심에서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서 청구 취지 변경을 하는 거죠. 청구 취지에 추가로 한 조항 넣은 게 뭐냐면 얘가 계약 종료 한 달 전까지 갱신 청구를 하지 않았다. 장사를 더 안 할 생각인 것 같으니까 내보내 주세요라는 내용의 어떤 취지를 한 줄 더 써서 내죠. 근데 이게 우장창창은 정확하게 이제 상가법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모두에게 준다고 돼 있지만 딱 그만큼이었던 거예요. 묵시적 갱신은 상가법에서 적용하는 것만큼, 규정하는 것만큼 종료되기 한 달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을 때 갱신된 걸로 보는 거는 상가법에 해당이 돼야지만 되는데 우장창창 그러지 않았던 거고, 환산보증금 기준이 조정이 된 것도 4억으로 조정이 된 것도 조정된 이후에 최초 혹은 갱신된 그 건부터 적용이 되는데 우장창창은 2013년 9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민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조항은 좀 재밌는 게 계약이 종료한 후에 상당 기간 안에 양측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갱신된 걸로 보거든요. 근데 계약 갱신을 하는 시점 한 달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종료되기 직전 바로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청구 취지에 이제 한 줄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 약간 문제냐면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해버렸기 때문에 민법상의 묵시갱신은 일단 안 됐고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유일하게 이제 조금 청취자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환산보증금 4억을 초과해도 하도 쫓겨나니까 5년은 그래도 계약갱신 청구하게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나 1년 더 할래요? 나 1년 더 할래요? 해서 5년까지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 줬는데 다만 묵시갱신 조항은 예외인 거죠.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면 묵시갱신 조항은 적용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들으신 분도 헷갈리고 여기 계신 분도 모두 헷갈리고 이렇게 법을 복잡하게 해놔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미 나는 여기 장사들로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게 당연히 계약갱신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법원은 청구를 하려면 내용증명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문도 아니 소송까지 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강렬한 청구가 어디 있어요. 법원의 판결문도 뭐라고 썼냐면은 판사님도 이게 되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리쌍 측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갱신 요구를 안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장사를 하자고 소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판사님은 뭐라고 판결했냐면 이렇게 판결을 했죠. 내심 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표시는 없었다. 의사표시가 없었다. 의사표시를 볼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아니, 안 된다라고 이제 판결. 소송하고 점거농성보다 더 강력한 의사표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너무 재밌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 뭐 어느 절대주의자였던 모양이네요. 글자가 있어야만 예. 뭐가 된다. 거기다 이제 어쨌든 이 한산보증금이라는 게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는 네. 상감대조법에 희한하게 새누리당이 예전에 법 만들 그렇죠. 때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이 4억 넘으니까 네. 막 부자인 줄 알고 이걸로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산보증금이죠. 보증금이 아니라. 정체로 한산보장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4천만 원. 보증금이 4억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렇죠. 보증금은 4천만 원밖에 안 네. 되잖아요. 흔한 서민 임차인이에요. 근데 네. 월세가 거기가 센 데잖아요. 네. 중심 상권이라서 300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네. 100배하고 예, 그것을 보증금을 규칙으로 가했다는 거죠. 월세가 300이면 3억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월세가 100이면 1억으로 해놓고. 예. 그러니까 월세는 월세대로 많이 내고 보호는 보호대로 안 되는 황당한 조항입니다. 그러면 세입자를 가여이 여겨야죠. 이런 경우는. 이건 안 됐네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남다 세입자 을질로 소문이 나니까 저희들도 참 너무 황당하고. 사실 그 부분이 좀 이상한 게요. 이상한 조항이죠. 사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자기 노동을 투여해서 뭔가 지금 그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네. 그 임대인의 경우에는 그 건물주의 경우에는 불로소득이거든요. 예. 법이 보호를 하려면은 무엇을 보호해야 되는지는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요. 네. 네, 돈 많은 사람을 보호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환산보증금이 높다라는 거는 월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월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는 건물주는 돈을 많이 그만큼 번다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물주가 얘기인 그만큼 거죠. 돈을 많이 버는 예. 근데 거죠. 월세를 많이 받는 건물주는 상가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 자, 오늘 우리 애청자들, 청취자들께서 뭐 저는 마지막까지 중립적인 그런 생각으로 또는 뭐 세입자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생각, 아쉬운 생각 하셔도 좋습니다만 저희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사실관계는 일부 교정이 될 거고 네. 고의적인 의지는 없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강자의 편에 서 있어요. 정태현 선생님. 뭐 그런 어차피 예가 너무 많잖아요. 숫자로 자본가의 기준을 만드는 건 네. 이제 자의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5년 이런 거냐면은 들어갈 때 이 적어내잖아요. 권리금 내고. 그다음 시설하잖아요. 시설비. 그래서 아마 요즘 많이 4억쯤 들잖아요. 들었을 거예요. 인테리어. 근데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권리금. 그 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5년도 전 짧다고 보여지는데 안 돼요. 솔직히 장사해본 사람들이 그다음- 한 10년 해야 된다. 두 그래요. 최소 7, 번째는 8년, 최소 조금 7, 전에 8년. 부자 임차인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도 4억이면은 조금 전에 그 공식에 따르면 서울에 웬만한 데는 다 걸릴 맞죠. 것 같아. 다 그렇죠. 4억 넘어갈 네, 거야. 주요 상권에서 다 주요 걸리죠. 상권은 예. 상당히 이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걸 넣었다는 거 보면 짐작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임대인을 이런 법이 생겨도 무력화시키고 임대인을 보호했다고 맞죠. 봐야 되는 거죠. 부자 임대인들을 옛날에 보호했다. 종부세를 제가 만든 예.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그러니까 몇 억 이상이면은 종부세를 때릴까 하면은 저쪽에서는 계속 그걸 갖다가 이제 높이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6억을 우리가 주장했는데 9억으로 이제 근데 된 것처럼 이 숫자라는 게 결국은 이 부자를 보호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느냐에서 그 숫자가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부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호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이게 높으면 만약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필요하면 네.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이제 가난한 서민 쪽을 그렇죠. 보호하는 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참 이게 힘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답답한 게요. 권리금이랑 투자 시설비 뭐 이런 것들을 5년 안에 다 원가를 뽑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 결국은 소비자에게 그 모든 비용들이 다 증가돼 버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의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입자와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예.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도 계속 뿐만 아니라 이익이 나면 임대료를 올려도 다 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가능한 기본적으로 이체 맞지를 않잖아요. 부자 임차인, 부자 상가 세입자면 보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부자다 하더라도 전재산 날리면 가난뱅이 되는 건데 그게. 그렇지만 그다음에 부자 상가 임차인도 아닌 사람을 부자로 모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증금은 4, 5천밖에 못 냈다니까 힘들어가지고. 지금 안차장이 저는 핵심을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산 참사라는 참사가 왜 일어났냐면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전 재산을 다 때려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재개발할 테니 나가라 그러면은 권리금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결하라고 했던 거가 이제 비극으로 연결이 한 푼도 못 됐던 건데 받았죠.
영업 이게 그- 영업 3개월치 평균 영업 이익 3개월치 주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2, 3이죠, 2, 3이. 권리금은 1, 2억 드렸는데 그러면 뭐 한 달에 400 벌었다. 그럼 1,200만 원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이제 3, 400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주고 나가라 그러니까 몇 억 들였거든요. 권리금, 시설비, 그다음에 인테리어비, 홍보비까지 하면요. 보통 2, 3억 들어요. 웬만한 서울에서는. 그게 이제 용산 참사 이후에 그 3개월이던 법이 이제 4개월치 보상으로 크게 개정이 이건 됐는데. 이사죠. 아니, 이게 근데 이야기하는 과정들에서 막 나왔는데 사실 이제 5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거면은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떤 그런 전제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투자를 한 거를 회수하면 다행인 세상이에요. 회수하면은. 그렇죠. 이게 내가 투자한 거를 본전이라도 뽑아야지가 다행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근데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는 혹은 어디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거는 내가 생계를 꾸려가고 내 가족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고 가게라는 공간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의 어떤 한 가족의 삶이 달린 공간이라는 거죠. 삼터이란 얘기인데 근데 사실 거기서 이제 뭐 몇 년이면은 뭐 본전 찾잖아 몇 년이면 뽕을 뽑자는 그 다음에는 본전 뽑은 다음에 내 열심히 5년 일해서 들어간 거 다시 찾고 다시 그거 들여서 다시 어디 가서 또 들어간 거 다시 찾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공간이 적어도 상인에게는 진짜로 삶을 꾸려가는 공간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간과되고 있는 게 너무 아쉽죠. 이게 그 전적으로 그 드러나는 그 어떤 통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그 장사를 왜 시작하셨냐고 좀 물어본 그런 설문들이 있었어요. 압도적인 1위가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마땅히 할 게 없어서예요. 생계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무슨 뭐 내 돈을 벌려고 자유롭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마땅히 할 게 없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동된 문제일 텐데 노동시장도 이제 뭐 워낙에 메롱메롱하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 시장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리잖아요. 네, 우리나라 외환위기 자영업자 이후에 비중은 확 늘었죠. 네. 비중 자체도 우리나라가 이제 대단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대단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위일 거예요 아마. 1위가 멕시코고. 네, 맞아요. 멕시코하고 우리가 네, 1위를 모든 통계에서 제일 해야 돼요. 장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분들인데 그게 바로 생계자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놀고 먹겠다는 게 아니라 네. 땀을 흘려서 먹겠다는 이런 걸 보호해 주는 게 나라야 맞죠.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600만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600만 자영업자 중에서 이제 요즘에 한참 뭐 최저임금 뭐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측 위원들이 이제 자영업자 핑계를 네. 많이 대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땐 생각해줘요.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네. 자영업자가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나머지 가정이죠. 분들은 다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자기 고용 노동자라는 거죠. 내 가게는 진짜로 내가 그냥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차려놓고서 여기서 본전 뽑으면 오케이 빼고서 딴 데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한테는 진짜로 그냥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이제 보호하는 법이나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너무 좀 저질이죠, 저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어떤 데서 장사를 잘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면 좋은 거지. 자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거기가 무슨 상가를 형성하거나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그걸 갖다 보통 외부 효과라 그럽니다. 뭐 곱창집이 모여 있다거나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면은 그거를 임대료로 다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갖다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죠. 노력했는데 그거를 건물주가 다 뺏어갈 수가 있는 건 이건 대단히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죠.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지역 자체가 초토화되거든요. 또 다 빼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티셔츠에 적혀 있듯이 제주는 곰이 부렸다. 제주는 곰이 남산 부리고 티셔츠예요. 또는 그 청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 건물주가 조물주에 있다가 조물주에 건물주 가져갔다는 건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되면. 정말로. 지역 경제가 황폐해지고 가게가 막 아니 그리고 그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쫓겨나는 거하고 임차 상인들이 쫓겨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잖아요. 똑같죠. 땀 흘려서 일해서 살겠다는 거 정직하게. 그다음에 그것도 혼자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이 세금 내고 자본가나 주주들이 막 이렇게 많은 또 수익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 상인 또 열심히 하고 건물주한테 심지어는 월세 200, 300, 400씩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막는 500도 갖다 바치고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매년 9%씩 올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하청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면 그걸 하청 단가를 낮추면 빼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가 지금 건물주와 상인들 사이에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구조가 돈이 있고 뭔가를 미리 갖고 있는 사람, 소유한 사람들 편 입장에서 이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건물주 애가 되고 싶다. 희망이 그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건물주 아들이면 얼마죠? 그게 금수저죠. 네. 그거 아니면 희망이 없다. 근데 왜 아무리 노력해서 돈을 모아도 집 살 수가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언제나 잘릴 수 있고 이렇게 아무리 되면 노력해봐야 그 뭐 임대료로 다 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건물주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아니, 들어갔대요. 정부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떨어질 것 같으면 했으니까. 집값 올리는 쪽으로 네. 정책을 써가지고 경제를 살린다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이 점점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라는 망하죠. 그게 조선시대나 옛날에 망하는 나라를 보면 다 똑같잖아요. 지주가 모든 걸 다 갖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외되고 희망을 잃고 네. 나도 땅 투기하겠다. 돈 생기면 땅 사놔야겠다. 건물 사야지. 근데 다 그런 생각만 해요.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지금. 아, 우리 심지어는 건물. 근데 뭐 이제 우리는 근데 멀리 있는 일이니까. 복권이 많은 네. 수밖에 없죠. 확률은 복권이 많은 할 수가 수밖에 없잖아. 근데 제가 건물 하나. 생각나는 게 복권 당첨되면은 저거 하나 살까? 먹어는. 그러니까. 씁쓸한 세상이죠. 실제로 이제 어디 예. 중학교에선가 이제 예. 그 올해 봄엔가 이제 살짝 보도가 됐는데 중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장래희망이 2위가 진짜 건물주가 나온 네. 거예요. 임대업 이런 게 나온 진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나오겠죠. 근데 너무 씁쓸한 거죠. 사실 뭐. 왜냐하면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주가 꿈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됐냐면은 건물주가 돼서 뭔가 막 자기가 노력을 하고 뭔가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앉아서 몇백씩 그냥. 불로소득을 몇천씩. 꿈꾸는 순수한 게 불로소득이네. 정말 불로소득을 꿈꾸는 게 지금 이제 꿈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을 해도 답이 없으니까. 요새 리쌍 되게 좋아했어요. 예전에 이제 리쌍 뭐 음악도 많이 듣고 이들도 이제 되게 노력한 것도 아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리쌍 팬들을 위해서 아니 리쌍 사실 저는 지금도 이미지가 좋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저는 지금은 별로 안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우리 이명욱 국장님 하도 이제 질렸는데 그냥 저만 해도 제 3자 입장에서 조금만 들어보면 리쌍은 그 무한도전에서도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이미지가. 근데 사실 저는 별로 감이 근데-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1차 그다음에 1차 협상 때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2차 때는 제가 조금 딴 일 때문에 많이 못 봤는데 2차 협상 때도 우리 다른 건물주에 비해서는 전향적인 면이 있었잖아요. 1차 협상 때? 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해줬잖아요. 평가도 해줬고. 박수 칠 수 있죠. 그 근데 이번에는 정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좋았던 이미지가 나빠지려고 그래요. 아직 이번에 이제 대단히 아쉬운 거는 소송하는 과정에서부터 2013년 9월에 장사를 시작하고 12월부터 이제 바로 이제 그해 말부터 분쟁이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하자고 요청을 했죠.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족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가서 이제 술도 여러 차례 먹었어요. 일부러 얘기 좀 하려고. 아, 또 가족들이 그 1층에 있는 그 가게. 아. 일산 건물에서 이제 그게 있는 가족이 가게에서 운영하는 아니 가족이 운영하고 계신데 식구 중에 한 명이 예, 운영하는구나. 예. 그 근데 포차. 술도 여러 번 먹었어요. 얘기 좀 하려고. 왜냐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문제가 이렇게 됐을까? 이게 사실 임대차 분쟁이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귀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분쟁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설득을 하죠. 항상 임대인분을. 이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돼서 잘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냐 하면은 감정적인 다툼으로 전개되다 보면은 건물주는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맞고 알겠는데 나는 그냥 네가 싫은 거야. 네가 그냥 괘씸한 네. 거야. 이번에 그 리쌍이 집행한 1차, 2차 강제 집행한 비용이 어림잡아서 한 1억 나왔을 거예요. 네. 1차 집행 영역을 때 뭐 수백 명 동원하고 그렇죠. 막 1차 집행 그랬으니까. 뭐 1억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한 7, 8천 1억 네.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내가 집행을 위해서 그런 돈을 쓰긴 쓰더라도 너랑은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일상하게 제일 건물주에게 제일 실망하고 있고 화가 나는 부분인데 여러 차례 임차인 측에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이제 1차 집행 이후에 사람들이 그 다치는 난리가 났잖아요. 막 지하실에 밀폐됐는데 용역분들이 막 소화기 뿌리고 막 천막에 이제 올라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막 머리 앞으로 막 칼이 막 떨어졌어요. 진짜로. 칼이 이렇게 쑥 들어와서 막 천막을 찢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에서 그 난리를 겪고 나서 그 무장창창 서사장이 더 이상 사람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집행하려면 해라. 나 혼자서 맡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또 한 4, 50명 되는 용역들이 온 거죠. 2차 집행 때도. 저희도 이제 어차피 그냥 마지막 순간을 있어주자라는 생각으로 같이 그냥 김밥 먹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와서 그냥 막무가내로 막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사람을 끌어내고 이런 건데 이게 처음에는 혹시 뭐 대리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혹은 그냥 뭐 당사자는 모르는 거 아닐까? 연예인이라서 바빠서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단이 날 때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설사 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말렸어야 되는 게 맞죠. 대화로 해결을 하자. 그리고 실제로 뭐 만나서 풀릴 일이 아닌 것도 아니니까. 근데 무려 2년 넘는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이쪽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자는 사인을 보냈지만 그쪽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였던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저는 되게 좀 비판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너무 아쉽네요. 네. 법을 전공하고 있지만은 사실 법이 폭력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뭐 아마 제가 만약에 리쌍의 변호인이라고 한다 변호사라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권했을 거예요. 대응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은 법은 그쪽 편이니까. 대응하는 순간 뭔가 허점을 보이게 말린다는 거죠. 말려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응 안 하는 게 제일 낫죠. 어차피 법이 우리 편인데 법대로 하면 되니까 가만히 그렇죠. 있어라. 근데 방금 이명국 장도 진짜 말씀 잘해주셨는데 심지어 이 강제 집행 과정도 우리 민변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리뷰를 해보니까 불법성이 농후했던 거예요. 민사집행법하고 집행관법을 보면 노무자를 동원해서 문을 뭐 따게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옮기는데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을 끌어내는 것은 그건 고도 훈련받은 절제된 공권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해야 되는 거 필요하면 물론 경찰 불러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근데 그런 절차 다 생략하고 사람에게 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일반 용역하고 경비업법에도 사람한테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을 동원했다니까 수백 명을 그리고 실제로 끌어냈다니까요. 소화기를 사용하고 칼을 천막 찢는다는 미명의 칼을 막 이용하고 이건 진짜 한번 단단히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사람의 그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그거는 법에서는 가장 금기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모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강제 집행 상황이 이제 사실 그 임차인들 입장에서 왜 안 나가니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이제 법이나 제도들이 이제 뭐 지금 개정됐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법이나 제도가 이제 뭐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100명의 임차 상인들이 있으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 법대로 그냥 다 쫓겨났던 거예요. 조용하게. 그냥 다 나갔던 거죠. 100명의 임차 상인이 그냥 다 쫓겨나니까 그 법이 그냥 정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계속 그 법대로 하겠죠. 근데 맘상모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저희는 이제 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다 상인들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할 만큼 했는데 너무 억울해. 법이 날 보호해주지 못한대. 그럼 이 법이 뭔가 문제니까 바꿔보자가 이제 저희들이 대응하는 방식들인데 그러는 과정은 사실 100명의 임차 상인들이 있으면은 억울하게 쫓겨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쫓겨나야 되냐? 하다못해 뭐 대자보라도 하나 붙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그걸 붙여서 이제 그 인터넷에 크게 이슈된 적이 있었는데 건물주 뭐 때문에 나갑니다.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걸 붙여놨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엄청난 반향을 만들었었어요. 아, 건물주 진짜 나빴네? 그런데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더 힘들죠. 붙이고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붙이고 진짜 생계가 있으니까 뭐 싸우고 이런 게 더 힘든데 이렇게 이제 집행을 막고 이렇게 싸우는 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을 했을 경우는 또 이렇게 욕을 먹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아니 그 부분에서 우리 맘상무하고 시민단체도 연합해서 건물주가 탐욕으로 무조건 쫓아내려고 하는데 강제 집행을 여러 번 막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국민들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유독 이번에 리쌍건에 대해서만큼은 을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평가를 하시면서 너무 왜곡된 정보들이 사실 을질이라는 말 자체가 흉용 모순이죠. 을이 질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수백 명 동원해서 쫓겨났는데 무슨 을질이에요 결국. 그리고 다 해서 장사한 기간도 5년도 안 되는데. 그리고 사실 계약 기간 딱 2년도 안 돼서 법에 보면 5년 할 수 있게 되는데 2년 만에 쫓기는 무슨 을질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떤 자본주의국보다 더 심하게 소유권을 절대화시키고 있어요. 완벽하게 지켜. 너무나 완벽하게 보호해주죠. 사실 그 건물의 가치라는 게 소유자만이 그 건물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임차된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손님들을 많이 끌고 가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가치 정대분을 임대인만 건물주만 다 가져가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맞아. 그 재산권으로 치면 임차인의 재산권도 거의 형성되어 있다고 그렇죠. 해석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법학자들이 거기에 무형의 재산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지금 다. 당연히 건물이라는 것 또는 상권이라는 거는 모두의 공동 작품이거든요. 맞죠. 그럼 거기에 의해서 그 증가된 가치는 공유하도록 해야지. 맞죠. 이 법을 갖다가 그 소유자나 또는 그렇게 건물주만 위해서 그냥 법을 만들어 놓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법도 고쳐야 되지만 사실은
상식적으로 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만일에 여론이 리쌍편을 든다면 그거는 우리의 상식이 이미 이제 가진 사람들 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수히 많이 이렇게 우장창창처럼 쫓겨날 텐데 그 정당하다는 얘기거든요. 법만 안 어기면 된다는 거거든요. 법을 어긴 것도 있지만 법만 안 어기면 임대주, 건물주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다수는 불행해지고 경제는 아마 파탄이 날 겁니다. 문제는 그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주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부자잖아요. 그렇겠죠. 네. 아니, 이건 싫어하는데 제가 정부스 만들 때 1급 공무원들을 모아서 각 부처 관련된 1급 공무원, 그러니까 주택 쪽이나 뭐 기재부나 불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야, 저 사람들 어디 사는지 주소 갖고 와봐 그랬더니 전부 강남에 살아요. 그럼 속으로는 청와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찬성하는 안을 갖고 있죠. 속으로는 다 싫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죠.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걸 어떻게든 이제 완화시키고 예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변호사가 만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적어도 고위공직자는 50% 정도는 집 없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좀 이게 정책이 제대로 쓴다. 그런 주자금을 넘어서 지식인들이 중위소득 정도여야 돼요. 근데 자기가 10%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식인들이. 그러면 사실은 현실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는 풍경도 달라진다면서. 예, 불평등이 심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 불평등을 줄여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의한 이제 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줄이지 않으면 사실 그게 이제 건전하지 못한 게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결국 불로소득에 의해서 옛날 지주하고 뭐가 달라요? 옛날 지주하고 똑같죠. 사실 우리 헌법에 경제조항에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경제 유전의 원칙을 쓴다고 있죠.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부재지주의 소장농에 대한 착취를 금지하고 있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건물주가 불로소득으로 착취하는 걸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 원칙으로 하면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헌법의 명령이거든요. 과거에는 소장농이고 지금은 임대차 임차인의 문제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 건물인데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나보다 만약에 돈을 더 벌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장사를 해가지고 월세는 500만 원 내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근데 그러면은 수 있죠. 내 건물인데 이 사람이 나보다 돈을 잘 번다는 사실이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그렇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아까 이제 가로수길 막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가로수길에 우리가 가는 이유가 친구네 집에 커피 마시러 안 가잖아요. 다 가게 가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 건물이 무슨 뭐 가우디 건물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일산 건물도 사실 그냥 건물이거든요. 건물 보러 가거나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닌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상인들이 만들었던 가치들이 진짜 이제 고스란히 이제 건물주한테만 일산 건물도 한 15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시세가 한 10배 정도 뛴 거라고 해요. 상인들하고 젊은 문화 예술인들이 가로수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사실 가로수길 우리 10년 전에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우장창창 때문에 가로수길 처음 가봤어요. 근데 밤에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 정말 바글바글 하시더라고요. 그 현상은 전국에서 특히 서울은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네. 내 건물인데라는 말은 유럽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부동산은요, 이건 한정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부동산이 거기에서 이용되는 거는 자기 혼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내 건물이란 말은 이건 성립 안 되죠. 우리의 건물이죠.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들이 사실 지금 되게 좀 너무 절실해요. 절박해요. 사실 이제 충분히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물주들한테 임대로 안 돼 있다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우리 우장창장도 꼬박꼬박 300만 원씩 낸 거 아니에요. 아니 건물주도 사실은 투자한 거잖아요. 건물에다가. 그러면 그 투자의 정당한 이득만 받으면은 그것으로 그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게 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드시고 뭐 사가는 분들이 손님이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우리 건물에 임차해 준 사람들이 손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너무 다른 거죠. 이제 그 상인들은 이제 손님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막 하는데 건물주는 이제 임차인들한테 하나라도 뭔가 더 받으려고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맘상모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임차상의 문제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안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임차상인의 권리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여전히 생소하고 맘상모도 활동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이 좀 바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발 법하는 사람들 앞에서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만나서 얘기해요. 많이 도와주시는데. 아니, 우리 청취자들께도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먹고 살 수 예. 있지 소유의 가치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못 살게 일대 희망이 99% 없어지는 고착되는 거죠. 금수저들만 멋있는 말이에요. 네. 네, 적어놔야겠다. 일하는 우리 개돼지들은 힘들어지고 1% 금수저들만 계속 살게 되는. 아니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직장 우리가 구할 때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다들 선호하잖아요. 그러면서 상인들께서 똑같이 나도 오랫동안 일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해 안 된다는 건 그건 형용 모순이잖아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소유자 편을 들면 고위공무원이 우리 보고 개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세입자가 그렇죠, 뭐. 세입자가 자기도 나중에 세입자가 될 거고 아니면 심지어 나 직장 오랫동안 다니고 싶은 내 마음이 세입자가 오랫동안 일하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 하나도 본질이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장기간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원래 국왕의 권력이라는 게 신민들이 백성들이 그 대항폐와 만세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소유권 절대적으로 보호해주자 하는 경우에는 뭐 그냥 가진 사람들 권력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타까웠던 일상과 우장창창의 분쟁에서 특히 조금 사실관계나 또는 혹시라도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일부 교정이나 진실을 좀 알려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뭐 오늘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뭐 일상 측을 뭐 다시 뭐 비난하거나 비판을 요하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사실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치하는 시민들께서 좀 공정하게 판단 한번 해달라는 취지였고 뒷부분에는 조금 법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사실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철학적인 부분도 또 저희가 모색을 해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벌써 63분 됐어요, 이명 부장님. 그래도 아쉽죠. 하실 말씀 되게 많을 텐데. 근데 그래도 시민들이나 이렇게 애청자들께 한 말씀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예.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장사하는 것 그리고 장사하는 곳의 의미가 어떤 건가. 서윤수 씨는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일터를 잃었죠. 이제 소득이 없어졌죠. 그리고 서윤수 씨 가게에서 일을 하던 이제 직원분들도 하루아침에 이제 일터를 잃게 된 거죠. 그렇죠. 거기 지금 지금 영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이게 어떤 그 얘기를 좀 해서 참 풀고 뭔가 이랬으면 좋았겠는데 꼭 이래야 됐나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오래오래 장사하는 게 소원인 게 뭐가 이상하냐. 직장도 되게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딱 그만큼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원래 그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이 더 오래 열심히 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사장이 아예 내 회사인데 내 맘대로 해야지라고 이제 직원들 노동자를 그냥 해고하는 게 이제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긴 했죠. 그죠? 불법이죠. 네, 이상한 거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건물인데 내 맘대로 해야지. 나가라는데 뭐가 문제야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맘상모의 몫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좀 그 시민 여러분들께 좀 호소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에서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만을 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실들. 그 1차 강제 집행이 있고 나서 가로수길의 상인들이 다 자신의 상호를 걸고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어요. 법대로 하면은 우리 가게를 다 쫓겨난다. 그렇죠. 우리 가로수길 우장창 옆 가게들. 그건 이제 가게들이 한 20개 정도 되는 가게들이 다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했던 그 얘기들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는 어쨌든 남들이 볼 때는 가로수길 상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기는 한 번도 우리는 임대인보다 위에 서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는 것까지도 정말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건물주 눈치를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장창창이 이렇게 매도당하고 이게 어떤 그 뭐 연예인 뭐 건물주를 둔 을질과 뭐 악질 임차인을 둔 어떤 개피 보는 연예인의 문제로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보냈는데 이게 그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가서 드셨던 그 식당
오늘 저녁 때 우리가 술 마시러 갈 바로 그 가게, 내일 아침에 다시 커피를 마실 그 빵집과 카페, 그 사장님들의 얘기라는 것 정확하게 예, 그렇다라는 거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맘상모만의 몫이 아니라 민생운동하고 진보적인 세상을 꿈꾸는 모든 시민단체들이랑 함께하죠. 그래서 참여연대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상희 교수님, 정태인 소장님도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정말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이 제대로 보상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시는 말 들으니까 저도 그러네요. 오늘 또 집에 가면서 빵을 사가야 되거든요. 그 빵집 주인한테 수고하세요 소리라도 한번 더 하고 가야 되겠네요. 아니, 그 전에 우리 바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당하고 있는 서촌의 시장에 가서 저녁을 먹읍시다.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맘상모랑 참여연대랑 요 서촌 북촌 일대에서 많이 같이 다니면서 같이 데모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들어와서 서촌이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겠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보호를 해줘야지, 좋겠다면.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너무 가슴 아픈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까지 아프던데 연예인이라서 공격하려고 했다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건 냉정하게 보니까 유명 연예인이어가지고 세입자가 피해를 받지 이득 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연예인하고 달리 굉장히 인기가 많고 대중적인 연예인이어서 그분들 주장이 상당히 먹혀들어온 면이 있어요. 그 조직적으로 약간 사실관계 왜곡하고 막 퍼뜨린 게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시민단체 막 홈페이지 막 이런 데까지 막 올라올 정도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맘상모나 우리 상가 세입자 단체분들은 건물주 유명세를 악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들 주장에서 혹시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만큼은 정말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되게 땀 흘려서 일하려고 했던 분들의 호소였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농담처럼 처음에 얘기했지만 상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편을 들어줄 때 리쌍의 명예도 회복됩니다. 우리가 왜 맞아요. 적어줄 테니까 표창장 줄 거니까. 그럼요. 예,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아마 정말로 긍정적인 사회 변화로 지금이라도 이제 리쌍이 야, 우리 진짜 이게 이상하니까 같이 바꿔보자라고 노래 하나 만들어서 노래해주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사실 그들도 확실히 가치가 되게 높아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대로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지?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 이전에 상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감동일 것 같은데. 리쌍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맛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사회에서 희망을 갖고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가로수길은 이제 이야기가 있는 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걸요 아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미 사연이 아주 풍만한 길이죠. 그렇죠. 그 길이. 예, 오늘 맘상모 이명희 국장님 모시고 저희 이야기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대로 다 생각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사실관계하고 또 혹시 오해하셨던 부분 아니라도 좀 풀어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도 해주시고 특히 어쨌든 사견의 약자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상가 임차인들이 그들의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편에 서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